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네, 이렇게 쓰인 손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던 20대 김용균 씨를 기억하는 분들 여전히 많으시죠?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학교 급식과 초등 돌봄 교실 운영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급식, 단축 수업, 조기 귀가 등 대책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미봉책 수준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노조도 오는 9일 파업을 예고했죠.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에 들면서 노동 현장의 비정규직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들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서울지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수직적 관계가 차별로 이어지고 그 차별이 관행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훈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내일로 다가왔어요. 학생들 둔 가정에서 이게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왜 지금 이제 더 관심을 끌고 있냐 하면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노총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연대 파업 조직해서 더 강경하게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예. 규모가 이제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때는 15,000여 명 정도 네네. 참여를 했고 전국 한 1929개 교에서 이제 급식이 중단됐던 네네.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 5만여 명 정도. 훨씬 규모가 크네요. 그러니까 2017년 대비 3배가 넘는 수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급식 중단 학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교육부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이제 더욱더 긴장을 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어제 안 그래도 교육부하고 그 17개 시도교육청 이 부교육감 소집해서 긴급회의를 열긴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딱히 뭔가 지금 뭐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당장 우선 급한 대로 급식 제공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뭐 도시락이라든가 떡, 과일 뭐 이런 거를 활용하도록 한다든지 네네. 또 뭐 단축 수업을 하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지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요구는 구급 공무원 그러니까 정규직 기준 그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라 이건데요. 예. 이게 지금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 당국 차원에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급 1.8% 인상안을 이제 교육 당국에서 제시하긴 했는데 이거 타결이 좀 쉽지 않은 거고 노조 네네. 측하고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예. 노조 측에서는 6.24%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좀 총파업은 자제하고 정부하고 조금 더 협상을 해서 이 좀 격차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데, 네네. 예, 좀 일단은 파업은 진행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7, 8월 한시적으로 전기료 할인이 결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결국엔 또 전기료가 오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내려주고 총선 끝나면 그럴까요? 올린다.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전 이사회가 뭐 한 차례 이사회에 또 연기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결정을 내리긴 했고 그 관련 내용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지긴 했는데요. 네네. 어제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관련 개편 관련 사항을 공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가장 눈길을 끄는 게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 이거를 폐지 또는 수정 보완하겠다.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누진제 폐지 또는 국민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요금제 등으로 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겠다 이 내용.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제일 마지막 내용이 딱 일단 눈에 띄죠. 네네.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결국은 뭐 요금제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해서 현실화시키는 그러니까 결국 올리는 쪽이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고요. 지금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제도 폐지입니다. 이게 지금 월 200kW 이하 소비하는 분들에게 월 2,500에서 4,000원 정도 요금을 깎아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지난해 경우에 한 958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폐지를 하게 되면 결국 뭐 1인 가구 전기료 올려서 중산층 지원한다는 얘기냐. 네네. 이래서 이게 지금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고유정을 기소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지도 모른다. 물론 뭐 그 가능성은 낮겠지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이거 뭐 혹시나가 현실이 또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이제 이런 이제 우려가 지금 일각에서 지금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사실은 이 고유정 씨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뭐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 재판의 결론은 그 국민 정서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주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고 그 살인, 사체, 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를 이제 하긴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시신을 아직도 못 찾았다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다 보니 나머지 증거들에 이제 의존해서 이거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고유정 씨는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이 고유정 씨의 주장이 만약에 재판부에 의해서 많이 수용이 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또는 증거 관련해서도 뭐 증거 부족이라든가 또는 이제 입증이 좀 힘들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증거 부족으로 사실은 그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행유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가능성이 낮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도 앞으로 좀 상당히 사회적인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근길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오늘 출발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는요, 관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관행이니까 이런 말 들으시면 납득하십니까? 평소에는 어떨지 모르셔도요, 일터에서는 이 관행이라는 말이 참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관행이라는 단어는요, 불합리한 차별에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때론 또 비효율을 용인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행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하는 사업장이 늘어났습니다. 방송도 그 대상이죠. 하지만 방송 일을 하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프리랜서 방송 작가들입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진행하고 있는 저도 또 저희 제작진들에게도 무거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하기 더 좋은 내일을 함께 꿈꾸기 위해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현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작가 노동조합입니다. 방송작가 유니온의 이미지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 말씀 나누기 전에 방송작가 유니온 이런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작가 유니온은 이제 방송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노동조합이고요. 2017년 11월 11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TV 라디오 분야에서 시사, 교양, 보도 프로그램 만드는 방송작가들이 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 예능이나 드라마 쪽 작가님도 소수지만 계시고 그 지역 지상파에서 이 방송 만드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장께서도 방송 작가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일해 오셨죠? 네, 제가 지금 방송 여러분 듣고 계시는 출발 새 아침과 같은 프로그램 네. 만드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 새 아침이 얼마나 격조 있는 프로그램인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300인 이상 어제부터 이제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이제 확대 이제 되고 있잖아요. 방송업계에도 보면은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이제 됐습니다. 이게 잠깐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방송 작가분들도 그 한가운데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떤 실태, 현실 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 노조가 저희 조합원들 그리고 이제 주변의 방송 작가분들 상대로 이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확인했을 때 주 52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작가들은 그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함께 방송을 만드는 예를 들어 방송 작가들은 함께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일을 하잖아요. 방송을 만드는데 네네. 그 과정에 다른 스태프분들은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면 방송을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어떤 제작과 관련돼서 더 업무량은 예. 그 프리랜서 신분들에게 이렇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방송 제작 환경이 방송사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네. 주 52시 근무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근무 인력들을 대거 확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방송사들은 정규직의 근무 시간들을 줄이면서 이 프리랜서들 방송 작가 혹은 다른 스태프들에게 전가시킬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서 방송 작가 노조에서는 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으신 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근무 시간에 이제 총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 52시간제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것이 이제 근무 시간에 줄어든다고 하면 또 누군가가 그걸 메꿔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비정규직의 이제 그 프리랜서라는 신분으로 있는 작가분들의 어떤 일의 총량이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우려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출발새 아침 듣고 계시는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섭외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네네. 저를 PD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섭외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섭외 전화는 PD가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진행자분 잘 아시겠지만 그 섭외는 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 작가들이 주로 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렸던 이유는 PD와 작가의 그 방송 제작과 관련해서의 그 역할이 업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 경계가. 네네. 무엇은 누가 해야 되고 무엇은 누가 해야 되고 상당히 모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외하고 질문지 쓰고 아이템 발굴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작가들이 상당 부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예를 들면 정규직 분들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고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방송사는 그 신규 인력들을 더 늘리는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당연히 방송 작가와 같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스태프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의 어떤 그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에서 정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 네. 근로의 어떤 조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지금 네. 프리랜서 신부인 비정규직인 이분들은 4대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프리랜서라는 그 단어가 갖는 어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방송 작가는 프리랜서의 느낌은 김수현 작가님 같은 드라마 작가님과 같은 네. 그런 분들을 상징하거나 혹은 전현무 아나운서, 그러니까 네네. 예전에 YTN에도 일하셨던 예.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과 같은 그분의 현재 신분이 아마 프리랜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KBS에 정규직으로 일하시다가 아나운서로 네네. 일하시다가 성공한 정규직이 된 이후에 프리랜서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리랜서의 개념은 그런데 방송 작가들에게 그 고용과 관련해서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좀 실질적으로 좀 다른 듯해 보입니다. 예. 여기서 사용되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주 극소수의 그런 프리랜서 작가님들, 김선 작가님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방송사의 하나의 프로그램에 상근을 하면서 종속성을 가지고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성이 상당히 높은 작가님들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신입 작가님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예를 들면 YTN과 같은 곳에서 보도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그 기자님이나 PD님과 함께 협업 체계에서 일정 시간에 출근해서 일정 시간에 장소에서 굉장히 균실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프리랜서여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모순적입니다. 사실은. 네네. 네. 그래서 그런 프리랜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의 다른 일입니다. 이거는 뭔가 프리랜서라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프리랜서라는 미명, 약간의 그냥 허울만 쓰여져 있을 뿐 그냥 비정규직이다. 특수 고용 노동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4대 보험 유급휴가 혜택 없고요. 방송 작가들은 부모 상중에도 대본을 쓰고 응급실에서 자막을 뽑는 그런 사례가 네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빈번하다.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출산 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방송 작가들 여성인데요. 방송 작가들은 출산 자체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출산해서 육아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방송 작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단히 뭐 경단녀 공포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직업 자체가 가장 그것이 어렵게 하는 네네.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가 그 출산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가장 반대되는 지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고용이 보장되는 세종시라는 어떤 그런 지역과는 정반대의 어떤 맞습니다. 지역에서 있는 분들의 네. 근로 환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무슨 표준 근로계 액수 이런 거 안 씁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주 52시간제 근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깐 그랑프리도 탔어? 뭐 이랬던 거 아니었겠어요? 네, 제가 그거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 봉 감독님 성과 이후에 그 관련 유관 협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성명을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환영과 함께 이제 방송계도 좀 변해야 된다는 촉구하는 성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제가 주로 일하는 이런 출발새 아침과 같은 프로그램 만드는 그 제작 현장과 영화판 조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영화와 드라마 제작상은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영화 드라마가 좀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영화는 왜 됐냐 하면 영화는 사실은 그러니까 스태프들에게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화 진흥기금이라는 그 돈이 영화 제작에 지원됐을 때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방송 제작 환경도 저희가 개선을 하려면 정말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 그 보완이 없이는 대단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칸 영화제의 성과에 저희가 박수만 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본받아서 방송 제작 환경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프리랜서 작가들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당연히 체계를 강제하는 네네. 정부의 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촉구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그 이미지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특정 분야의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분야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도적인 장치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것 마련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국회와 뭐 간담회 이런 것들을 네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권들을 설득하고 알려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보완 마련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방송계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노력들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가들 저희 스스로도 좀 바꿔야 한다는 네네.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 인식 전환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 방송작가 노조에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조 더 많이 함께 해주셔야 이것들 빨리 바뀌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도 보완 빨리 될 수 있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작가분들의 전체적인 이런 명수, 총수, 거기에 대한 지금 노조에 지금 가입해 있는 노동자분들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방송작가가 몇 명입니까라는 질문을 네네. 제가 노조위원장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그러셨을 들었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콘진원에서 콘텐츠 진흥원이요? 네. 예. 방송작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계속 매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하시는 얘기가 몇 명을 표본으로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작가가 몇 명이 있고 네네. 드라마 작가는 몇 명이 있고 예능 작가는 몇 명이 있고 구성 작가는 몇 명이 있느냐. 예를 들면 신입 작가라고 하는 작가들은 몇 명이 있고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메인 작가라고 하는 분들은 몇 명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집단을 저희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제, 신고제 이런 거는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신고제는 좀 힘들고, 그냥 등록해서 카드 하나 받으면 혜택 있게 하면 방송작가들이 너나 없이 등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대한민국 방송작가가 몇 명이나 활동하는지 좀 집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건 모른다. 그리고 네네. 저희 조합원들은 저희가 지금 한 350여 분 정도 됩니다. 350분 정도요. 네. 흔히들 고비용 저효율의 정규직의 부실한 부분을 저비용 고효율의 비정규직들이 떠받치고 있다라는 네. 표현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 작가의 이 프리랜서 관행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되어 왔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요. 저는 이제 젠더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이 여성이 대다수인 곳이어서 그 이유도 있는데요. 또 하나 생각해보면 방송사기 때문에 방송사라는 빛이 너무 밝아서 거기서 제일 밑에 있는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이 방송사 내 비정규직 문제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고착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사는 특히나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불립니다. 예. 아주 다종다양한 비정규직들이 많이 계시고 방송사가 그런 그러니까 방송이 좋아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열정페이 를 착취해서 이렇게 방송계가 유지 지탱되어 왔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에 관행화되는 부분을 방송작가 유니온에서 어떤 식의 좀 해법을 찾아갖고 그것이 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반화시키는 여지를 좀 가질 수 있을까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작가 노동조합입니다. 방송작가 유니온의 이미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순서 2부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한반도 비핵화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 북미 정상의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을 가지면서요. 비핵화 실무 협상의 판이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120여일 만인데요. 북미 대화가 급물살 타면서 남북관계에도 순풍이 불까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의원께서 두 정상의 만남을 아주 예측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전당을 했는데 그렇게 마쳤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보면은 그 과거에 그 2000년 정상회담 할 때도 보면 그때 문화관광부 장관 역할 하시면서 그 정상회담을 위한 막후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그 두 정상의 톱다운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상 그 친서 두 정상이 나누면서 또 북중 정상회담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네. 그 친서를 통해서 그럼 그동안의 그 정상들 간의 만남은 이미 무르익었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르익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역시 승부사답게 네네. 트위터로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니까 북한의 최선의 부상을 통해서 화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물을 두드릴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두드리자마자 물을 활짝 연 그런 모양새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것은요.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했다는 그 귓속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아직 그 두 정상이 나눈 말씀이니까 자세히는 유추할 수 없겠지만은 뭐 잘 됐다. 그리고 앞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방미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북한 매체들도 북미 정상의 과감한 용단이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무엇인가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해보는데 뭐 크게 빗나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겠죠. 그리고 이 북한 매체가 그 다음날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 어제 북한 매체를 보면은 대사변이다. 네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사실 과거의 북한 매체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미 합중국 대통령 트럼프가 판문점까지 와서 자기들의 위원장을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내려가서 만났다. 네네. 는 그런 투의 보도가 사실상 북한 보도의 정석인데 예. 이거마저도 깨고 완전히 그렇게 대사변으로 아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동급으로 같이 설명해 준 것은 진짜 대성공이다. 네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정상에서 굳이 실익을 따진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은 걸 가져갔을까요? 글쎄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늘 그 빅딜을 주장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부터 단계적 동시적을 표명했는데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비건도 이제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바꿔준 거 보면은 미국에서 상당한 네네. 양보를 했다. 즉 하노이 회담에서는 노딜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3차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빅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무 협상을 통해서 로드맵 시간표를 작성해서 앞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나갈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영변 폐기 플러스 알파, 즉 ICBM까지 폐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건 미국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네. 이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고 플러스해서 원유 수입 제한도 풀어주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저는 잘 나가리라고 보고 네네. 여기까지 나가면은 저는 최소한 9월경에는 유엔 총회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서 연설을 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나중에는 중국까지 합쳐가지고 4개국 정상이 평화협정까지 이르지 않을까, 그런 일정을 가지고 나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유엔 총회 말씀하셨는데 백악관 회담은 어떻게 점치시나요? 글쎄요, 저는 백악관 회담보다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집중을 받으려 하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마 유엔 총회를 겨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 이러한 것들이 실무선에서 최소한 제가 제시한 그 하노이 회담 때 북미 간의 사전에 양해됐던 양변 플러스 ICBM의 폐기, 금강산 개성, 그리고 원유 수입 제한의 완화, 이런 것들이 합의되면은 급전직하로 그러한 백악관을 가건 유엔 총회를 가건 또 남북미 중까지 평화협정에 이르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예,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좀 약간 비관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형식적인 의지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엔 자국의 안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야당 대표로서는 그러한 단지를 걸 수도 있겠지만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나라나 다 실험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했을 때 미국 내에서도 역시 ICBM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에서의 실험은 용인된다 하는 발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것은 논의의 대상이 안 될 겁니다. 예. 황교안 대표도 처음에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가 어제부터 조금 바뀌는 걸 보면은 야당으로서 그냥 트집을 잡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재자론이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운전자, 중재자, 결국엔 개고로 전락한 것 아니냐. 통미봉남의 고착화 우려,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꼬집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에 남북미 정상들의 상봉 같은 것은 진짜 교과서에 남을 사진입니다. 네네. 아마 영원할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낸 공로자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다. 예. 그리고 또 야당에서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왜 태극기가 없느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인공기가 없니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참가를 합니까? 네네. 만약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면 참가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에 어려울 때는 한 발 앞서서 끌고 나가지만은 네네. 북미 간에 이렇게 좋을 때는 역시 한 발 뒤에 서서 상당히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겸손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북미 세 정상이 모두 공동주연으로 잘 성공시켰다. 네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셨는데 말이죠. 왜 그렇고 또 왜 그래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정개특위 문제는 사실상 대개 합의가 많이 끝났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사개특위 문제는 검경 간의 정부 간의 조정 등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개특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30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면서
그야말로 속전속결 이루어진 건데요. 특히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 만의 일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이 역사적 악수를 나눈 곳이자 분단의 상징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판문점, 2번 문익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